이번 주는 내가 그 김동길 교수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더라고. 94세니까 뭐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안철수 씨가 가서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 94세에 돌아가신 거 보고 너무 일찍이라는 건 좀 그렇지. 근데 뭐 하여간 그 아까운 분입니다. 훌륭하고. 이 사람이 링컨 전공입니다. 링컨. 그래서 링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뭐 제일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고, 국회 도서관에 있는 링컨에 관한 책은 이분이 많이 기증을 한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기증을 쭉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뭐 이분 뭐 드문드문 만나봤는데 개인적으로도 하여간 뭐 우리가 존경해야 할 그런 그래도 94세까지 뭐 사셨으니까 뭐 이제 뭐 그냥 보통 사람보다 많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끝에까지 아주 건강했고 뭐 금년 2월 달에 코로나 걸린 후에 갑자기 뭐 건강이 약화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훌륭한 분이 또 우리나라 언론 보면은 사망이라고도 얘기하는 놈들이 있어요. 김동길 교수 사망. 이럴 때 말할 때 그 언어가 다른 건데 이제 서고 별세 이렇게 쓰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이제 앞에다가 보면은 뭐 보수의 뭐 이 사람이 무슨 보수의 뭡니까? 자유주의자지.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이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이번 주 뭐 말씀을 드리고요. 별이 이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별이 지나간 거죠. 큰 별이 하나 지나간 겁니다. 이런 분이 이제 또 언제 다시 나올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역사의 그 한 획을 그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시사적인 얘기 최근에 보니까 중국의 아파트에 쓰레기 더미 이건 뭡니까? 시스템 멜펑션 한마디로 말하면 시스템이 기능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센 막강한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저렇게 되었다. 이제 저게 뭡니까? 그거를 잘 연결시키면은 저렇게 막강하고 센 지도자가 있는 나라에 아파트에 쓰레기를 못 치운다? 망한 나라죠. 시스템이 잘못된 거고 건설 양식이 잘못된 거고 건설 양식 이거 바로 Foreign Affairs 그 10월 5일자 그러니까 뭐 엊그제 거죠. 거기에 How China Trapped Itself 중국은 스스로를 트랩이 뭡니까? 이제 그 뭐리 덫에 빠뜨린 나라예요. 더 시시피스 이코노믹 모델 우리가 이제 중국 사회주의, 중국식 자본주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썼는데 그것은 has left it with only bad choices. 나쁜 선택밖에는 남겨놓은 게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앞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를 다 완성하면은 20억 명이 살 수 있대요. 인구가 14억인 나라에서. 그 시장이 없는 거야. 아주 처절한 시장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시장이 아주 나쁜 시장이 있죠. 그냥 야바우 시장. 그 야바우 시장 경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주의에서 다 가난하다가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할 때 아니 밥도 못 먹이는 사회주의가 뭐가 소중하냐. 그리고 부자가 될 사람은 빨리 부자가 되라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자본주의가 미친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사기치는 자본주의. 달걀까지 가짜를 만든다니 말이 됩니까? 달걀을 가짜를 만든다니 난 그 가짜가 더 비쌀 것 같아. 뭐 근데 아무튼 만들어. 근데 이거 바로 이제 이 Foreign Affairs지에서 여기는 약간 좀 친중적인 글들이 많이 나왔던 데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스스로를 덫에 빠뜨린 나라다. 내가 그 이충근 TV 중에서 중국의 빚의 만리장성 다 빚입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것의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어요. 1, 2로 나눠서 강의했는데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빚의 만리장성이라는 Great Wall of Debt 해가지고 뭐 다 이제 남의 돈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중국이 이제 일어설 가능성은 난 없다고 봅니다. 왜 없다고 보느냐면은 중국이 이제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폼을 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리폼을 하냐? 진짜 자본주의 쪽으로 리폼을 하면 됩니다. 공산주의로 도돌아가면 끝나는 거고 저 나라.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자본주의로 가야 되는데 제대로 된 자본주의를 가기 위해서는 정치 제도가 반드시 민주화돼야 됩니다. 왜? 제대로 된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이 자유예요, 자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은 세금을 가장 덜 걷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왜? 그래야지 쟤네들이 마음 놓고 자기 번 돈으로 지가 하고 싶은 걸 할 테니까. 나라가 개입하지 않고. 근데 그 경제의 자유는 정치의 민주를 의미하죠. 정치의 민주가 갔을 때 중국은 국가로서 너무나 커. 적정 사이즈를 훨씬 오버한 나라입니다. 통제에 불능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치의 민주가 개입이 되면. 그러니까 국가를 유지하자니 독재를 해야 되고 경제를 살리자니 풀어줘야 되고 이런 그 참 황당한 딜레마에 중국이 놓여 있는데 여기는 뭐 어떤 선택도 좋은 선택은 없는 그런 체제다. 지금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딜레마입니다. 중국의 딜레마.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가 있을 때 그거를 뭐 풀고 국민들을 잠시 배고픔을 잊게 하고 분노함을 잊게 하는 게 전쟁이야, 전쟁. 독재 국가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이 있어요. Diversionary Theory of War. Diversion.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다. 그 작은 독재 국가들이 드문드문 그 짓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일반화된 이론으로는 틀렸다라고 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국내가 혼란한 나라는 전쟁을 할 수 없다가 답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국민들이 단단하게 뭉쳐야 되죠. 그래서 Diversionary Theory of War. 이게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여간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독재자들이 해외에 적을 찾고 전쟁을 일으킨다. 근데 그거가 이제 일반 이론이 되지는 못한다가 이제 결론입니다. 국내가 제대로 돼 있어야지 전쟁도 하지. 전쟁이라는 국가의 중대사를 어떻게 국민들이 불만할 때 하냐.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심이 100% 됐을 때 하는 짓이지. 그런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시진핑이가 이거 다 안 되니까 애라 대만이나 한번 때려보자 라고 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내부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이런 나라 가서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알았어야지 맞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걸 알고 있어서 중국하고 관계를 더 이상 좋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거 잘못 알아들은 정권들이 문재인 정권까지예요. 박근혜 포함해서. 그러니까 중국 갔잖아. 미국 가지 말라는데. 중국 가가지고 중공군 앞에서 손은 들고 말이지. 그래서 세계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을 분노하게 만들었었죠. 그거는 그 외교 정책에 대해 실패 사례입니다. 근데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 중국이 개혁 개방할 때부터 이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겁니다. 30년 전에도. 예. 뉴노멀. 이게 이제 뉴노멀이라는 게 뭡니까? 비정상인 건데 그 놈이 정상이 돼버린 거야. 그게 뭐냐면은 중국 비행기가 대만 해협을 매일 날아다니는 거, 중국 비행기가. 근데 이제 그 뉴노멀 얘기가 이제 요거는 약간 전의 얘기인데 대만하고 중국 사이에 가운데 선이 하나 있어요. 그 가운데 선은 누가 미국의 공군 대장이 그 데이비스라는 장군이 그냥 여기를 중간선으로 친다라고 지도에다 금을 큰 거야. 그런데 그 선을 서로가 지켰어. 이게 넘어오면은 이게 전쟁일지도 몰라. 괜히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서로 지키는 거 있죠. 서로 이제, 내가 이 선은 안 넘는다는 거. 그 선이 있었는데 중공이 그거를 이제 깬 겁니다. 그래서 깨서 막 날아다녀도 되는 것이 뉴노말이냐. 아직까지 노말은 그래도 데이비스 장군이 건 선을 대만 비행기도 그 앞으로 안 가고 중공 비행기도 그 앞으로 안 내려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근데 그 노말이 작년에 깨졌습니다. 막 1년에 한 300번씩 넘어와 중공이. 그래서 넘어오는 것이 뉴노말이냐 라는 그 기사입니다. 이게 그 일본 신문에 이게 몇 월거로 돼 있나? 몇 월에 9월 7일 2002년 9월 7일이니까 얼마 안 된 거죠? 8월 달에 300번인가 넘어온 거야. 중국 비행기가. 그래서 이제 이제 노말이 하나 이게 중국이 이제 대만 해협은 전체가 중국 거가 되는 거죠. 중간선을 무시하고 막 다녀도 가만히 있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중국의 대표적인 전투기입니다.
이게 다 그 소련 비행기 모델 흉내내서 만든 거예요. 얼마나 그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소련 전투기들 잘 나니까 중국 것도 잘 난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여기 그 숫자 나옵니다. 1954년서부터 2020년까지 중공 비행기가 그 중간선을 23번 넘었는데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이에요. 거의 46년, 66년 동안 23번밖에 안 어겼는데 최근에 와서는 한 달에 300번씩 난다. 그러니까 그 노말을 중국이 다 깨버린 거죠. 물론 이제 그때마다 대만 공군기가 가서 쫓아냅니다. 가서 쫓아내요. 요번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우리나라도 되게 오랜만에 한 것 같아. 북한 비행기 12대가 남쪽으로 막 날라오는데 우리 비행기가 30대가 떠가지고 쫓아냈는데 뭐 붙으면 북한 거는 말도 안 되죠. 저건 뭐 월남전 때 비행기야. 월남전 때 쓰던 거. 참 뜨는 게 신통하지. 그놈을 가지고 위협을 했는데 우리나라 F-15들이 가가지고 쫓아냈습니다. 대만 공군이 이제 드문드문 가서 막아내고 있죠. 막아내고 있는데 이제 뭐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의 브렌단 테일러라는 사람이 too little too late 그렇게 가서 막는 거가 너무 규모도 작고 300번을 넘어오는데 300번 다 가서 막질 않았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잘 되겠냐. 그리고 대만은 이걸 막는 거를 with like-minded partners, like-minded partners 이거 아주 요새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자유국가들끼리 like-minded partners, 자유주의를 국채로 하는 나라들, 정체로 하는 나라들끼리 힘을 합쳐 이제 윤 대통령이 외국 가서 연설하고 우리나라 연설하는데 전부 이 얘기합니다. 자유가 이제 이 사람의 그냥 아주 기본 용어예요. 그런 나라들이 힘을 합치자. 그런데 대만에서 놀라운 반응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요게 지금 말한 이제 여기가 요 대만 해협인데 대만은 중국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의 내나 마찬가지죠. 여기 미국 군함이 지나간다는 건 그러니까 보통 혈압 오르는 일이 아니야. 여기 지나가는데 16시간 걸립니다. 통과하는데. 요 대함해협이라는 데를 통과하는데 이 16시간은 가는 배도 상당히 긴장 속에 있는 거라. 중국이 자기 바다라는 데를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뭐 언제 포탄이 날라와도 날라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게 이제 중간에 중간 라인입니다. 요거를 1954년에 미군 공군 대장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근 선이에요. 근데 여기를 서로 예의를 지켰다. 서로 안 날라오고 있었다. 그 54년의 근선을 2020년까지 23번밖에 안 어겼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러 어긴 게 아니라 아마 실수로 넘어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빨간 칠한데 여기는 노플라이 존입니다. 중국 비행기가 여기 날라오면 격추시키겠다는 그 존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달에 몇 번씩 그리고 낸시 펠로시가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 중국이 아주 그냥 막 분노해서 막 날르는 겁니다. 중국 막 날르는데 그거라도 해야죠. 화가 나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제 날르는데 요 얘기 다 써신 거 나중에 보세요. 미국 공군 대장 벤자민 데이비스 1955년이네. 1955년에 그 선을 걷고 2020년 9월까지는 중국이 그 선을 잘 지켰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중국 외무장관이 There is no such thing as a median line. 중간선이란 그따위 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였다. 이제 여기까지가 요 사건인데 엊그제 대만 국방장관이 황당한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거기에 반응을 했습니다. 대만 국방장관이 중국 비행기가 그 선을 넘어오는 것은 미사일 발사한 거로 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한 거로 간주하겠다. 그러니까 대항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갈겨버리겠다는 뭐 그런 얘기도 되죠. Taiwan expands first strike definition. 중국이 선제 공격을 한다 하는 그 데피니션에 그 비행기가 중간선 넘어온 것도 선제 공격한 거로 간주하고 will retaliate 보복하겠다. against CSP air incursions. 중국이
예, 그러니까 중간선 이상 넘어오는 경우에 이거는 이제 도발이야. 그러니까 뉴노멀로 가느냐라고 이제 일본 신문에서 질문을 했는데 대만 국방장관이 웃기는 소리 뉴노멀 아니야. 그거는 전쟁으로 간주하겠어. 그리고 반응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긴장이 한 레벨 또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는 거가 있겠지, 그지? 믿는 거가 있으니까. 리타이어드 제너럴이면 별 넷으로 칩니다. 대만 육군 대장 출신의 국방장관, 뭐 이렇게 한문으로 쓰면 구국정입니다. 구국정. 나라를 올바로 한다 그런 뜻인가? 이름이 아주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거 이제 지금 장군 몽군 하는 거죠. 그따위 선은 없어. 50년 지켰는데 그따위 선은 안 지킬 거야. 중국이 비행기가 글로 날라오면은 선제 공격한 거로 간주하고 대응해 줄 것임. 이런 식으로. 이것도 요거 며칠 전이죠. 10월 5일이니까 뭐 엊그제는 좋습니다. 세계가 되게 긴장스럽죠. 되게 긴장스럽습니다. 이거 모르면 천하태평이야. 근데 알면은 세상은 긴장의 연속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걸 쭉 하다 보면은 조금 무감해져요. 이 정도 가지고 전쟁은 안 나겠지 하고서. 그런데 이제 여기 대만이 그 끝발을 부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바로 미국이에요. 요거 이제 몇 달 전 얘기인데 4월 15일 날 미국의 그 국회의원들, 아주 그 괜찮은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 대만을 방문해 가지고 대만을 방문했는데 이게 소문은 이제 이 근대 중국을 건설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공화국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군주국을. 이제 대만은 자기가 그 소문을 이어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요 깃발 이름이 뭐예요? 대만 깃발 이름. 청천백일기. 푸른 하늘 흰 태양. 그런 뜻입니다. 푸른 하늘에 흰 태양 해가지고 이거 뭐를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름이 청천백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거는 오송홍기. 별이 5개 있는 붉은 깃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국 미국 대표단이 뭐 금년 2022년에 그냥 줄기차게 방문하는 거야. 그래갖고 미국 의회 대표단, 뭐 공화당, 뭐 민주당 다 와. 그래서 뭐 그레이엄 상원의원 같은 사람 가고 또 민주당의 상원의원 사람 가고 중국이 작년 8월에 대만을 미국 장관급이 방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의 레드라인이야. 우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리고 그다음에는 중국 대만 땅에 미국 공군기가 내리는 일은 허락할 수 없어.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한 다음에 미국이 테스트를 합니다. 맨 처음에 테스트가 민간 비행기에 장관을 실어보내. 중국이 반응을 안 해. 그 다음에는 공군기만 가. 그래도 반응을 안 해. 그 다음에 공군기에 저 사람들을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공군기에 아주 높은 사람을 태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 공군기에다가 장관급을 태워 보냈을 때 상원의원을 보냈습니다. 상원의원은 장관급이죠. 중국의 네티즌들이 우리의 빨간 줄은 어디가 있느냐라고 막,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가 모욕당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뭡니까? 힘이 있으니까 또 모욕을 하는 거죠. 약한 나라는 이거 못해요. 바로 지난번에 그 캐나다 해군이 대만 해협을 미군이 가는데 너도 같이 가. 그 둘이 같이 가는 거야. 아마 캐나다 해군은 무서웠을 거예요. 중국이 쏘면은 캐나다 해군을 쏩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사자가 새끼들 공격하죠. 물속 갔을 때 새끼 공격하는데 그 새끼 역할을 한 거예요. 캐나다가. 그래서 그게 국제정치에서 참 용기 있는 나라다. 그 영연방 국가들이 용기들이 다 많아요. 영국의 식민지 출신,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하여간 미국 전쟁하는 데는 죽어라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네, 그 용기도 있고. 그레엄 상원의원 이 사람은 뭐 아주 그 공군 대령 출신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이번 방문이 타이완에 대한 지지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 말도 참 정답게 하죠. 이런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몇십 명 확보하면은 대한민국은 대단히 안전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전략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합니다. 이제 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야, 한국한테 지지와 사랑을 너네들 보여준다고 한마디 해봐라. 나는 너를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그 인간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옛날에 이승만 박사의 전략이야.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국회의원을 설득하기 전에 국회의원 가서 조선을 독립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 어느 나라에서 와서 그 아지도 못한 나라 영감이 뭐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러는데 그 국회의원은 주말마다 자기 고향을 갑니다. 미국 상원의원이 100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50개 주에서 2명씩 나와가지고 100명인데 주말에 자기 고향을 가서 거기에서 그 교회를 나가, 교회.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 교회 목사를 가서 설득을 합니다. 목사를 설득하면은 또 이 국회의원들은 또 목사님 말은 안 들을 수가 없어. 자기 지역구에 또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외교 방식인데, 그거 우리가 이제 잘 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을, 뭐,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이게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대만이 이런 말을 듣고 힘이 나가지고 중국한테 맞짱을 뜰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 이 사람은 외교위원회인데 민주당이에요. 대만은 국가야. 라고 아예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그랬는데 대만은 칸츄리야 그러면은 중국은 참 혈압 오르는 거죠. 지칭하면서 타이완의 안보는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아예 그랬습니다. 대만에서 전쟁 나면 일본군은 참전한다. 이거 일본식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일본은 전쟁을 못하는 나라라고 돼 있죠, 헌법에.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 얘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오히려 고마워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이 이렇게 깡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최근의 예가 바이든 again says US would defend Taiwan if China attacks. 중공이 대만을 공격하면은 미국은 가서 방위해 줄 것. 우크라이나랑 본질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한 것이 2022년 9월 19일, 미국 CBS 방송에서 일요일 날마다 하는 그 60분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60 minutes. 요새는 뭐 색깔이 좀 많이 그려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 방송이에요. 기자가 물어본 거죠, 앵커맨이. 대만에서 공격 나면은 방어해 줄 거냐 그랬더니, 방어할 것이다. 정말이냐 그랬더니, 정말이야.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내가 지금 실수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뜻에. 그래가지고 이 기자들이 백악관에 다시 물어봤어요. 미국의 대만 정책이 바뀐 거냐. 옛날에는 애매모호한 정책입니다. 중공을 애매하게 만드는 거야. 이걸 도와준다는 소리야 안 도와준다는 소리야 잘 모르겠구만 할 정도의 정책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 나면 가서 싸우겠다는 말을 계속해야 되니까 4번째 한 겁니다. 4번째. 대통령 취임하고 지금 뭐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무슨 중요한 기회 때마다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의 애매모호한 정책, 일부러 애매모호했던 겁니다. 일부러 애매모호했던 정책을 바꾼 거냐 그랬더니 백악관 대변인은 바꾼 바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이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미국 대만 국방장관이 이것도 우리한테 공격한 거로 간주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거기를 중국 비행기가 그냥 뭐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그 과거의 노말을 바꾼 노말을 우리는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참 뭐 국제 정치 긴장의 연속인데 그래도 용감한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용감한 나라가. 이거는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한테 전쟁 걸지 말라 그런 뜻이죠. 우크라이나 사태도 뭐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은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여기 뺏고 있대요. 요 일부. 요 일부를 다시 뺏고 있다고 그러는데 요것이 우크라이나 땅의 5분의 1이 넘습니다. 뺏긴 땅이. 근데 여기 다 러시아 사람들 살아요. 이 사람들의 99%가 러시아 되겠다야. 아니 러시아 사람들이니까 러시아가 되고 여기까지가 러시아 국경선으로 러시아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에 지는 겁니다.
근데 뭐 이긴다고 자꾸 얘기 나오는데 이거 뺐지 않았느냐. 요거 뺐는 데에는 내가 보기에 러시아가 죽어라 지키려고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나온 거예요. 여기는 러시아 사람 별로 없었던 모양이지 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 알면은, 그리고 국경은 쉬지 않고 편한다. 요거는 크리미아 반도는 러시아가 2014년에 뺏었는데 이때는 전투도 없었어요. 그냥 전투도 없이 뺏긴 겁니다. 크리미아 반도는 흑해의 진주죠. 일로에서 이 바다로 해서 터키 앞바다 보스포러스 다다네스 해협을 통해서 지중해로 소련 함대가 나오는 겁니다. 러시아 함대가. 여기는 뭐 크리미아 반도는 그냥 이건 날 걸어 먹은 거예요. 싸움도 안 하고. 근데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예, 나는 못 뺏어간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뺏긴 거야. 그러니까 키신저 박사 같은 사람은 이제 그냥 평화조약을 맺어라. 평화조약 맺는데 이거 러시아한테 넘겨줘야지. 여기 사람이 러시아 시민권 달라고 그러는 판인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국가가 안정되려면은 민족의 국경선하고 국가의 국경선하고 일치할 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 독일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근데 히틀러가 때리러 들어간 이유는 저 체코슬로바키아 놈들이 거기 사는 독일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 우리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어. 그것도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국경선하고 정치적인 국경선하고 일치하는 나라가 제일 안전해요. 그러니까 one nation, one state. 일민족, 일국가가 가장 괜찮은 형태의 국가인데 지구에 그런 나라는 사실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게 일본이에요. 일본의 인구 중에서 한 95% 이상이 일본 족속입니다. 그리고 5%가 뭐 한국 사람도 있고 아이누족도 있고 그래. one 민족, one nation, one state에 가장 근접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근데 지구에는 그런 나라들은 많지 않고 멀티네이션 원 스테이트가 더 많아요. 멀티네이션 원 스테이트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민족이 몇 개야 따지고 보면은 인종이 뭐 그냥 온 세계 인종 전시장이죠. 근데 스테이트가 하나야. 그리고 원 네이션 멀티 스테이트 족속은 하나인데 국가가 여러 개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아랍도 그렇죠. 이슬람이 하나인데 나라가 여러 개야.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놈이 오사마 빈 라덴. 내가 전체를 통일해서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또 오사마 빈 라덴도 그렇고 이라크 대통령 하던 데 누구야 그놈? 후세인. 나도 이거 전체 해가지고 내가 전체의 왕이 될 거야. 왜 여러 나라로 따라 살아야 돼? 이런. 그래서 그 국가의 그 형태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국제정치 배울 때 교수님이 one nation, one state가 가장 아름다운 모양이지. 그런데 우리 한국 학생 나도 포함해서 코리아 그랬더니 교수가 no 그러더라고. 우리가 왜 쳐다봤더니 너네들은 one nation, two state야. 그래서 그 분단 상황을 그때 우리가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마다 북한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북한을 통일을 못 해서 외국 사람은 one nation, two state라고 우리는 one nation, one state가 아니야. 일민족, 일국가. 그래서 그게 완성되는 날이 우리가 이제 지금 국가 정치 발전의 완성일 수가 있는 겁니다. 통일을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죠. 북한은 지 살겠다고 매일 이래. 뭐 쉬지 않고 미사일 발사하고 뭐 그러는데 이게 이제 죽어가는 소리예요. 죽어가는 소리. 죽어가는 소리라고 나는 봅니다. 김정은이가 10월 4일 날 미사일 쏘고서는 그때 북한 방송에서 쐈다는 방송이 안 나와. 저 정도 쏘는 거는 김정일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은 총알 한 방도 맘 놓고 못 쏴요. 그 독재 국가는 별 2개 달아도 꽝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중요만 돼도 할 일이 많아요. 근데 독재 국가에서는 별 2대도 지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런데 지금 뭐 미사일을 막 쏴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바깥으로 나타난 거 내가 이제 10월 4일까지인가 이렇게 봤는데 23일째 안 나타났어. 바깥으로. 햇빛 받으러 나오시질 못하셨어. 왜? 그러니까 뭐 아파서 누워있다라기보다도 땅 속에 있다, 벙커 속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여기 와서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나오면 피곤해. 나오면은 표적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땅 속에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 벙커 속에 있는데 벙커를 더 깊이 줘야 되겠죠. 작년에 미국에서 개발된 벙커 버스터는 60m를 파고 들어간다니 난 그런 쪽으로 보는 편입니다. 북한이 성성하게 시스템이 풀리 작동하면서 미국한테도 맞짱을 뜨고 있다라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근데 나는 저거 이제 골로 가기 직전에 반말 말하는 거 있죠. 죽기 전에 숨 한번 크게 내쉬는 거. 와, 이 사람 뭐 숨 잘 쉬네 할 그것만 보면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500km 날아가는 걸 쐈는데 뭐 그냥 4,500km니까 저쪽 괌까지도 날릴 수 있고 뭐 그런 걸 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서 넘어갔습니다.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서 넘어갔는데 일본에 탄착할 거라고 일본이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 날아가는 포물선을 보면은 우리를 넘어가겠다, 뭐 우리 땅에 떨어질까는 다 알죠. 우리 땅에 떨어질 것 같았으면 아마 요격했을 겁니다. 요새는 날아오는 것을 쏴서 맞춰요.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 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ABM, 그러니까 소련의 미사일 날아오는 걸 맞춰야 됩니다. 쏴서 그랬더니 그거는 총알로 맞추겠다는 소리 아니요? 라고 케네디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되는가? 그때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1960년대예요. 근데 지금 그로부터 60년 지난다면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지스함 같은 거는 그걸 하는 배입니다. 날아가는 미사일을 쏴서 100%는 없어요, 지구상에. 인간은 하는 일에 100%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 맞히지 않냐고, 다 맞히지는 못하는 거 아니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10발 중에 9발을 맞히더라도 그게 어딥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 전쟁할 때 그 아이언돔이 바로 그거야. 아이언돔을 또 어떤 사람은 철로 이렇게 뚜껑을 씌운 거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아이언돔이니까 쇠로 만든 돔이지. 돔이라는 게 뭐 장중책에 이게 돔 아니에요? 그래서 쇠로 만든 돔인데 그거는 아이언돔은 그 미사일망입니다. 날아오는 걸 쏴서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이 2,000발 쏘면은 미사일을 뭐 이제 재수 없는 할머니 한 사람 질식사합니다. 마스크 잘못 껴서. 그 정도로 잘 막는 거야. 그 미사일 2,000발에 한 할머니가 질식사 하셨다. 이게 다 막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그 질식사는 마스크를 잘못 차고 그러면은 숨 잘못 쉬고 그러잖아, 그죠? 요새는 그 방어망이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그걸 하자고 그런 거예요. 야, 이게 다 죽기 때문에 전쟁을 못 한다가 말이 되니? 그러니까 서로 그걸 안 만들었어, 원래는. 서로 이거는 만들지 말자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죽는다는 게 확실해야지 전쟁이 안 나지 않겠어? 그게 핵 전략의 역설인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다 죽는다는 상황 때문에 전쟁을 못 하니? 그래서 스타워즈, 바로 그게 스타워즈예요. 그때 스타워즈라는 영화도 나왔고, 뭐 상상화들이 막 나오는데, 날라오는 미사일을 쏴서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맞출 수 있습니다. 레이저로 맞춰요, 지금은. 레이저로. 그러니까 레이저는 이거로 맞추는 게 얼마나 쉬워, 그죠? 이거로 내가 쏘면은 여기 딱 쏠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이거로는 백발백중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원하는 데를. 여기도 맞출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과학이 막을 수가 있어요. 일본이 난리가 났죠. 일본은 이거를 은근히 향유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근거도 되고, 방어망을 만들 뿐만 아니라 먼저 공격할 수도 있어야 된다. 저 나라는 양아치니까 이런 근거도 되고. 그래서 일본 극우파들이지. 그 사람들은 칼을 써도 된다는 사람들이니까. 동경 가면은 극우파들이 버스 앞에서 맨 뭐라고 써놓고 마이크로 데모합니다. 뭐 북한을 욕하는 데모야. 그 늙은 할아버지들, 2차 대전 때 뭐 그런 할아버지들이 데모하는데 그 사람들은 은근히 즐겨요. 일본을 군사화시킨 것은 6.25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완전히 너네들은 다 아버지 농사만 줘. 너네들은 절대로 총질하면 안 돼. 헌법까지 바꿔줬는데 그래도 농사만 짓지 않고 군대도 만들고 자위대도 만들고 그 자위대가 세계 2, 3위까지 올라가고 한 대에 적극기한 것은 북한입니다. 그리고 북한 때문에 그리고 때때로 남한 정부가
미국 편 안 들고 중국 편을 든다가 북한 편을 들 때마다 일본은 국력을 누려야 될 그 미국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를 얻어가는 거죠. 뉴노말 아까 얘기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마음대로 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줬다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시대에 그 북한이 막갈기는 게 뉴노말이야.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도 우리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게 뉴노말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다 일일이 다 그냥 거기에 해당되는 훈련을 하죠. 이거 쏜다면은 정밀 폭격 훈련을 했습니다. 미사일 시설을 정밀로 가서 때리겠다는 연습을 했으니까 지금은 그 뉴노말을 깨는 거지.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51차에 걸쳐서 마음 놓고 미사일 훈련한 거를 지금은 거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국민을 보호하기에 관련된 정보 해가지고 일본 뭐 야단 났어요. 근데 야단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거 북한이 몇 번 더 해줘 봐라. 뭐 괜찮지. 예, 단거리 미사일도 쏘고 장거리 쏘고 단거리는 일본까지 가는 거, 장거리는 미국까지 가는 건데 차마 8,000km짜리는 못 쏩니다. 8,000km짜리는 쏠 때 어디로 쏘는 줄 아세요? 남쪽으로 쏘. 그러니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은 절대로 동쪽으로 안 쏩니다. 혹시 알래스카에 가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쏘는데 남쪽으로 쏴요.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은 서해에서 필리핀 앞바다 쪽으로 쏩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 쭉 날아가다가 1단계 떨어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탄두가 이제 표적지까지 가는 거고 탄두가 군산 앞바다에 주로 떨어져. 그럼 이제 미국 배들 와서 다 주워갑니다, 그거. 이제 실험을 하려고. 그래서 그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는 거는 정치적인 측면도 있어요. 미군이 동해바다에서 훈련을 자주 하지만 서해바다에서는 거의 안 하죠. 서해바다에서 항공모함이 들어온 거는 중국이 그대로 미국의 칼 앞에 중국이 배꼽 드러내는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해바다에는 미국 항공모함이 잘 안 와요. 오면은 중국이 거의 펄펄 날뛰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 항공모함이 서해바다에 들어올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미사일을 그쪽으로 쏴대므로써. 그 장거리 미사일 그로 쏘면 미국 배들이 와요. 몇 번 왔습니다. 항공모함이. 그러니까 이제 한번 소설 써볼게. 김정은이가 미국, 너 중국 때려잡고 싶지? 서해바다 와서 한번 훈련하고 싶지? 내가 들어올 건수를 마련해 줄게. 그리고 그걸 빵 한번 쏘면은 미국은 쏙 들어오는 겁니다. 참 그렇게 김정은이가 시진핑이를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도 하고 있죠. 10월 4일 날 북한이 쏜 다음에 정밀 폭격 훈련 실시, 정밀 폭격 요새 다 되면 프리시전 바밍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2차 대전 때 말이죠. 2차 대전 때 다리 하나를 부실래. 그러니까 한강 다리를 2차 대전 실력으로 부시려면은 폭탄을 9,000발 떨깁니다. 9,000발에 이제 한강 다리를 부실 수 있어. 평균 기록이야. 5월 남전 당시에는 300발로 부셨습니다. 지금은 한 발로 부셔요. 그게 프리시즌 바밍이에요. 정밀 폭격. 그래서 그 몇 메타의 오차가 안 나요.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나는. 그래서 지금 2차 대전 때 영화 보면 하늘이 까매. 웅 하고서 몇백 대가 날아가요. 지금은 혼자. 하늘에 튄 게 한 대가 폭격하러 가는데 이제 세상이 달라진 거죠. 근데 20대가 뜬 거는 이건 뭐야? 요번에 뭐 한국 비행기만 30대 떴고 서해바다에서 매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모함이 훈련하다가 가다가 다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요번에 가다가 다시 왔어. 그 김정은 저거 바보 아니야 하고서 미국 항공모함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해바다에서 훈련을 하고 부산에 9월 23일 날 들어왔다가 동해바다에서 훈련을 하고 이제 다시 그 모항, 어머니 항구, 그게 이제 자기 집이야, 일단. 그래갖고 일본 그 동경 앞바다에 있는 그 요코하마로 가는데, 요코스카인가? 그걸로 가는데, 미사일을 쏴대니까 일본이 막 그냥 일본만로 난리를 부리니까 미국이 다시 가다가 돌아왔어요. 다시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지금 동해바다에 왔습니다. USS 로널드 레이건 리디플로이스 다시 배치되었다 이거죠. Near South Korea in wake of North's latest missile test. 그러니까 다시 왔으니 또 다시 바깥을 못 나오게 된 게 아니야? 제가 또 갈 때까지.
저기 동해바다에 있으면 아주 피곤하다고 얘가 옆에 가 있으면.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부산에 9월 23일 날 왔다 그랬죠. 4일간 훈련을 마치고 이제 그리고 며칠 쉬고 이제 우리 집으로 갈 거야 해서 가던 중에 북한이 또 와라 그런 거야. 설마 또 와라고 부르진 않았지만은 또 가야 되겠구나 하고서 거꾸로 돌아간 겁니다. 둘이 이제 친하게 또 지내는 계기를 마련. 이럴 때 또 전화 걸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북한 놈들이 까불었으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 막아주세요 하고 그냥 막아줄 힘이 없으면 내가 내 힘을 확 늘려도 되겠죠. 바이든이 지난 5월 달에 일본의 힘은 선한 힘이야. 너는 착한 놈이니까 돈 늘려도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기 로나ल्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와 있을 때 정은이가 확실한 기적으로 나타나면 쏠 수도 있습니까? 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가능성은 항상 있죠. 근데 이제 그 미국이 그 쏠 가능성은 뭐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거는 군사적인 가능성은 언제든지 100%입니다. 죽일 수 있는 거는. 근데 왜 안 쏘느냐? 한 가지예요. 김정은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북한은 누구 거야? 중국 거야? 그래서 못 쏜 겁니다. 중국군이 왕 밀고 들어가면 죽 쏘서 개 주는 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정치가 변했을 때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개입할 여력이 없다. 자기가 힘들어서. 그 말을 미국이 했다는 것은 김정은의 참수작전을 할 확률이 확 오르고 있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지?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문제에 개입할 여력이 없다라고 나오는 날 때리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판단하는 날. 우리나라 국민들 참 엉성한가 보니까 내가 이제 자료 정리하다가 내 친구 중에 그 독일 박사가 있는데 그 박성봉 박사라고 독일 문제 전문가인데 이게 우리나라 그 설문조사가 2018년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있을 때야 남한 국민 64.7%가 김정은의 평화 의지와 비핵화 노력을 신뢰하는 것으로. 얼마나 엉터리예요, 그죠? 거지지,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이제 지금 시간 지났으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무렵에 말도 안 된다고 부르짖었던 사람 몇 안 됩니다. 내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만은 심지어는 나의 제자인 소령이 육군 소령이 교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이거 세계 평화를 만들어 가자는데 이래가면서 참 황당해요. 좀 어이가 없지 이런. 아니 뭐 군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서울 방한한다는 거를 뭐 환영하겠다는 위원회까지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몽둥이에요. 이게 미국이 공식으로 이 무기 이름을 밝힌 적이 없어. 밝힌 적이 없는데 이게 존재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다가 그냥 여러 발 장치해 놓은 거야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가 까불면 그냥 떨겨뜨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18m야. 그리고 여기 두께가 6m 30cm. 6m면은 길거리는 전봇대 높이라. 그러니까 2층 건물 높이 정도, 6m니까 2층 건물 높이, 전봇대보다도 낮겠네. 2층 건물 높이. 그리고 꼬랑지에다가 이렇게 날개를 달았어요. 그리고 앞에다가는 이게 있는 힘 다해서 떨어지면 열 받기 때문에 타버려. 그래서 그 방지하는, 이거 타지 않게. 그리고 똑바로 떨어지려고 뒤에 날개. 이놈이 떨어져가지고 땅에 꽂히면 60m를 파고 들어와서 터지는데 이거는 화약이 없습니다. 그냥 텅스텐이야. 근데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은 터지는데 그 위력이 핵폭탄하고 같아. 요거 한 방으로 어디를 부술 수 있느냐? 요거 한 방이면은 그냥 저 울산 가서 봤어요? 현대자동차? 정유공장? 이거 한 발에 그거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저걸 만들어 놓고 있냐 물으면 몰라. 없냐 그러면 또 몰라야. 못 만들어요. 이제 저건 기술이지. 우주정거장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리고 표적 지점을 따라다녀야 되고, 지구가 도니까
같이 돌아야 되고, 그걸 때로는 아마 움직여도 될걸? 표적 지점이 바뀔 때, 중국을 때려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이름이 라드 오브 가드예요.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있는 듯 많은 듯하게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뭐 금액 그렇게 모르죠. 이거는 뭐 개발비도 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이건 뭐 이게 예를 들어서 탱크를 10대 만들면 개발비가 뭐 무지막지하게 비쌉니다. 근데 1000대 만들면 값이 내려가요. 1000대 만들면 단가가 내려가니까 그런 식으로 저거 뭐 얼마인지 상상이 안 가고 그냥 미국에서 그냥 라드 오브 가드라고 그러고 요걸 조금 좀 문자로 쓰는 사람은 카이네틱 웨폰이라고 그럽니다. 운동 카이네틱 에너지 웨폰, 운동 에너지 무기. 이거 우리가 연필을 아주 기분 나쁜 표현하면 이 건물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 여기다 연필 떨겨뜨리고 연필 맞으면 죽어요. 그게 떨어질 때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이게 뭐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그래서 카이네틱 웨폰이라고 그럽니다. 키네틱, 영어로는 키네틱인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는 서울 사람의 인명피해 없이 북한 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기자들이 그럴 수 있는 무기가 있나요? 그게 뭔데요? 모릅니다.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 기자가 이거예요. 그랬더니 매티스 장관이 가드를 풀었다라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인데 내가 요 책으로 1년까지는 아니고 한 반년 이상 2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한 2-3시간씩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육군 대령으로 전역하신 분도 있고 장군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문재인 대통령 된 다음에 전화가 온 거야 나한테.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무슨 당신네들이 나한테 배울 공부가 어딨냐. 국제정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국제정치 당신네들 다 알잖아. 다 예비역 대령이고 장군인데 육사 나오신 분들이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한 분이 아이들하고 싸움을 해서 설득을 못했대. 자기네 애들조차.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 가지고서는 뭐 자기 아이들도 설득 못하는 수준의 학문은 뭐 아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좀 배워달라고.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와서 이 책을 좀 한 학기 동안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책을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한 학기. 그래서 요번에 이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하면서 이 국제정치학 개론에 이거를 뭐 한두 시간, 한 2시간 정도, 두세 주. 요거 뭐 국제정책의, 최근 국제정책의 주류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책을 찍어 놓은 다음에 북클럽에 가서 여러 군데서 강의를 했어. 뭐 대구에 있는 무슨 북클럽에서 강대구 국제정치 와서 좀 강의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뭐 여러 개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 독서 클럽들이 대한민국에도 꽤 많더라고요. 뭐 대구에서 가서도 독서 클럽 강의했고 부산 가서도 했고 서울에 뭐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함승희 변호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운영하는 또 공부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도 가서 한번 강의를 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냥 정책 개론이니까, 국제정책 개론이니까 이것만 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두 주 해가지고 잠깐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주의 중에서 강대국 국제정치 비극.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은 강대국 국제정치 비극으로 나갈 거예요. 현실주의 1세대의 대표 선수 한스 모게스 교수의 Politics of Nations. 이 책의 설명을 다 하는 건 좋은데 국가들이 힘을 끝까지 들이는 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이 사람은 정치 본능 때문에 인간이 힘을 가지려 하는데 본능은 아니야. 국제 사정이 하도 나빠서 힘을 들일 뿐이지. 그래서 끝까지 가지 않고 균형이 되면은 그때 가서 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방어적 현실주의, 구조적 현실주의, 구조 때문에 국가들이 힘을 가지니까 구조적 현실주의. 방어적 현실주의는 다른 나라랑 힘의 균형을 이루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으니까 방어적 현실주의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2세대. 근데 여기서는 미어쉐이머 교수는 그래, 국가들이 힘을 잃으려는 이유는 본능이기보다는 저거 같아. 환경이 나빠서 같아. 그렇지만은 다른 나라랑 균형을 이룬 후에도
힘을 느리는 일을 중지를 안 해. 그래서 이제 세계 이론이 나온 건데 1세대, 2세대, 3세대입니다. 내가 이 책을 미시간 대학 앞에 있는 서점에서 딱 발견하고 와, 이거 앞에서 서서 이제 책 사기 전에 읽는데 야, 이건 내가 쓰려고 그러는 거 이 사람 먼저 썼네 하고서 그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문 맨 앞에 그 얘기도 썼어요. 그 다른 사람 예를 인용하면서 그래서 이제 번역이 1세대 현실주의는 이거로 요거가 이제 요번에 Politics Among Nations를 두 권으로 나온 겁니다. 국가 간의 정치. 요 사람은 그 돌아가셨는데 고려대학 교수하던 이호조 교수인데 모겐소 제자예요. 모겐소한테 배웠어 직접. 그리고 요거는 이제 케네스 월츠 책을 2세대를 번역한 거고 그 미어샤이머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세대 책은 요거가 다예요. 더 이상 번역 재판이 안 나왔고 그리고 이제 1세대 책은 재판이 지금 7판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5판, 6판, 7판은 제자들이 고쳐준 거야. 교수님은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거의 7판의 한국말 번역판이 최근에 나왔어요. 그 요거는 미어샤이머의 재판. 그래서 두 권이 뭐 현실주의 한국에서는 이거가 제일 뭐 그냥 제대로 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래서 그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이라는 책 아까 우리 어디 가져오셨던데 누가 그것도 그냥 요약해가지고 내가 한국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한 권 쓴 책이 있어요. 네. 그런데 왜 비극이냐?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Why? 국제정치는 왜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 중국 겁니다. 중국 책. 대국 정치적 비극. 뭐 우리는 강대국 뭐 좀 더 이제 일본 거는 대국 정치의 비극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뭐 다 똑같은 거죠. 왜 비극이야? 국제정치는 왜 비극일까? 예. 모든 나라들이 이제 여기서 주로 강대국이죠. 강대국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마음으로 만들지 않은 정책인데 그들 사이에 전쟁을 불어일으키기 때문에 비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저놈을 죽이고야 말겠어 하고서 전쟁을 일으켰으면 그건 비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놈을 죽이고야 말겠어 하고서 쟤도 나를 죽이고야 말겠어 하고서 하면 되는 비극이 아닌데 나는 나를 위해서 이게 나한테 제일 좋고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A라는 나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B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나한테 제일 좋고 우리 국민한테도 이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두 나라가 서로 그러니까 적대감이 없는데 두 나라가 서로 하다 보니까 싸우게 돼. 운명적으로. 그래서 국제정치는 원천적으로 비극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미어샤이머 교수가 나한테 보내준 이 책 서문에다가 아예 표시를 하고 있어요. 중국과 미국의 미래 해가지고 특히 그간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하게 될 경우 중국이 경제성장부터 먼저 했죠.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마치 미국이 서방구를 지배하는 것처럼 아시아 대륙에서 패권적 지위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국이 패권국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패권국이 쟤네는 왜 패권국이 되려갈까?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중국 문화가 본질적으로 공격적이라든가 중국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마음이 나빠서 패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좋은 보장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기한테 제일 좋은 거야. 내가 공격적이고 못된 나라가 아니라 내가 패권이 되는 것이 나한테도 좋고 지도자로서. 뭐 옛날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 다 그렇게 한 거죠. 영국 국민한테도 좋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세계에도 제일 좋아까지 나가는 겁니다. 패권국은 세계는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죠. 전 세계는 나를 따라. 그럼 너네들 다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하는. 물론 이제 중국이 저렇게 힘을 늘리고 패권국이 되겠다는 거는 중국 지도자들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을 이뤘을 때 중국한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네, 물론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되는 것을 저지할 것입니다. 왜? 미국이 패권국인데 그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미국한테 제일 좋은 거거든. 근데 중국이 패권국이라는 건 하나입니다, 원래. 패권국이 둘은 없어요.
둘은 완전하지 않은 패권국이라. 그 의미상 챔피언은 한 명이에요. 챔피언이 5명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물론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국이라는 것을 저지하려 할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에 근접한 도전국의 존재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국가 전략 문화가 못 돼서가 아니라 미국이 패권국이 되는 것이 미국한테 가장 안전한 보장장치니까 결국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의 관계에 유사한 심각한 안보 경쟁이 야기될 것입니다. 이거 2004년에 이 사람이 써서 보내준 거예요. 이 책 내가 할 때 한국말 소문 좀 보내달라고 한국 독자들한테. 그러니까 미국도 미국을 위해서 선량한 정책, 선한 정책을 핀 거야. 중국도 중국을 위해서 선한 정책을 폈는데 그 두 개는 두 나라 사이에 운명적 대결을 갖고 오니까 비극이다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를 비극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 내가 이제 이 사람 만났을 때 너네들은 이 책을 왜 읽냐라고 그러더라고. 읽지 않아도 다 아는 거 아니니? 자기는 폴란드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이거를 읽거나 마나라는 거예요. 아, 역사가 비극인데 너네 역사가 비극 아니야? 뭐 우리가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계속 얻어 터지고 깨지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쓰는 책을 너네들이 뭐하러 더 읽냐 할 정도로. 직접 만나서 내가 번역자라고 그랬더니 되게 고마워하면서 근데 너네들이 이거 안 읽어도 될 걸 그러더라고요. 아까 67%가 김정은이가 괜찮은 놈이라고 대답하는 거 보세요. 2018년에. 역사를 모르니까. 이 책, 이 내용하고 비슷한 말을 한 뭐 다른 사람들이 많죠. 에드워드 앤 러드왁이라는 교수는 이 세상에 어떤 패권국도 다른 패권 도전자의 도전에 자기 자리를 평화적으로 양보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2차 대전, 1차 대전 뭐 그냥 무지막지한 전쟁들은 그래서 다 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국민을 위하여.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강대국들 사이의 논리인데 이거가 그래서 비극적이다. 근데 약소국도 비극적이에요. 약소국도 비극적입니다. 그 특히 우리가 맨 처음에 썼지만은 이 명저에서 세상에서 권리란 오직 힘이 비슷한 나라들 사이에서 문제일 것이다. Right. 야, 나는 권리가 있어. 그는 힘이 비슷한 녀석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다. 그죠? 그 영어로 참 영어가 더 우리말보다 그 뜻이 강렬한데 While the strong do what they can. 센 놈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And the weak suffer what they must. 약한 나라는 그들이 당해야만 할 고통을 당할 뿐이다. 이걸 알게 되면 정말 국제정치에 정말 그 이성적이라기보다도 정난화해집니다. 일본이 우리를 먹은 것은 뭐 일본 놈이 자꾸 나쁘다고 그러는데 일본은 커져야 된다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논리가 있었어요. 지네 잘난 족속이 너무 좁은 데서 살고 있어. 우리는 멀리 나가야 돼. 생활공간론이라는 이론인데 그거 독일에서도 똑같았습니다. 레벤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잘난 독일 놈들이 살기엔 땅이 너무 좁아. 그래 그 문화를 창조하는 민족은 독일, 문화를 유지하는 민족은 영국, 프랑스 이런 놈들, 문화를 파괴하는 족속들은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놈은 다 죽여야 돼. 이런 황당한 피해 신화를 막 만들어내고 이런 전쟁을 독일이 한 것이죠. 근데 그 피해 신화 같은 거는 뭐 가지만은 일단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 1차 대전을 일으킬 때 자기 나름대로 왜 내가 영국 짓을 못해? 나도 영국 하고 싶어. 그리고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지 않겠어라는 것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레닌의 설명에 보면은 선진 강대국이 식민지를 다 먹었어. 그래서 독일이 먹을 식민지가 없어. 그게 1차 대전의 원인입니다. 레닌이 말한. 그러니까 남이 먹은 것을 뺏어야 돼.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세력 재편전쟁이라고 보는 거죠. 2차 대전은 그것도 뭐 얘기하자면은 뭐 히틀러를 두둔한다고 이제 욕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금년 1월 달에는 라면이 1,000원이었는데 10월 달에 라면이 3,000만 원이야. 라면 한 그릇이. 이게 말이 돼? 내 지금 비유한 건 거의 비슷한 비유입니다.
그 인플레가 뭐 몇백만 단위로 인플레가 되면 1원이 100만 원 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독일 사람들이 무슨 물건을 사러 가는데 옛날에 끌고 다니는 거 리어카라고 그러죠. 거기다 지폐를 잔뜩 싣고 가는 거야. 뭐 하나 사러 가는데 이 종이는 휴지 조각입니다. 근데 그 종이가 왜 휴지가 되는 줄 아세요? 그 독일 돈이. 프랑스가 2차 대전 때 이긴 다음에 독일한테 배상금을 내라고 그랬는데 그 배상금을 낼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배상금을 못 내면은 점령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프랑스가. 근데 그 배상금이 그 돈으로 내라고 그랬는데 독일 돈으로 받겠다 그런 겁니다. 그때는 달러가 없었어. 달러라는 돈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만 썼지. 지금 달러는 세계에서 쓰는 돈이죠. 그런 세계 기축 통화가 없은 시절에 돈을 갚으라니까 나중에 갚다 안 되니까 찍은 거예요. 인플레가 그냥 몇천 배로 막 되는 거야. 그때 히틀러라는 놈이 딱 나와서 빚 안 갚겠어 그랬습니다. 그 말은 프랑스하고 전쟁해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찍어준 거예요. 적어도 히틀러는 국민들한테 폭스바겐을 주었다. 국민들이 다 아우토반 만들어주고 그런 일면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제 빚을 안 갚게. 근데 그게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는 그것도 비극이죠. 그러니까 비극입니다. 프랑스는 독일이 죽어야 돼. 바로 이런 일들이 이제 국제 정치의 이게 정난한, 우리는 근데 정난하지가 못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 낭만적일까? 그러니까 뭐 조갑재 선생 같은 분은 한때는 미군이 가야 된다는 말을 했어, 그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이거 저거 믿고 있다면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역설적인 얘기지만은 이게 뭐 도대체 국민들이 나라를 스스로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지금도 이재명 찍은 사람의 93.9%가 미국 가면 안 된다라는 그 심리 구조에는 그 애국적이지 않고 뭐 저것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모겐소 교수가 월남전을 무지하게 반대했는데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현실주의자들이 전쟁을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지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제정세에서 전쟁은 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언제든지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전쟁을 막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저거 현실주의자네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모겐소 교수가 월남전쟁을 하는데 가장 앞에서 반대한 사람입니다. 요번에 이라크 때리러 갈 때 미국의 그 현실주의 학자들이 반대했는데 그 반대한 앞장섰던 사람이 미어샤이머입니다. 그 신문에 광고까지 냈어요. 미어샤이머, 스티픈 월트 해가지고 여러 명이 우리는 이 전쟁을 반대한다라고 미국의 대표적인 현실주의 학자들이 전쟁 반대하는 광고를 내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뭐 미국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인데 월남전을 반대하니까 미국 정부가 참 고달파했어요. 모겐소가 반대하는데 미치겠네 하고서. 근데 모겐소가 반대한 건 뭔지 아세요? 베트남에는 미국에 죽고 사는 이익이 없어. 왜 거기 가서 싸워? 그런 뜻입니다. 국가의 이익에 의해서 외교정책을 결정을 해야지. 지금 너무나 너네들은 이상적으로 결정한 거야. 바로 거기에 현대판 비판이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갖고 온 거 미국 외교정책의 환상이라는 책입니다. 지난 24년 동안 미국은 그냥 이제 미국이 경찰인데도 그 경찰도 무슨 중범죄가 난 경찰이 아니라 도덕적인 경찰이야. 세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깡패 그냥 가서 패고 다니는. 그래서 미국은 퍼머넌트화를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미국의 외교정책이 현실주의지 못하고. 그게 내가 최근에 번역한 딜루전, 그레이트 딜루전입니다. 책 제목이. 거대한 환상. 미국 외교정책 지난 24년 동안 클린턴도 마찬가지고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뭐 그냥 전부 다 민주당, 공화당 관계없이 부시도 갖고 지난 24년 동안 트럼프 되기 전까지 미국 외교정책은 현실주의, 국가의 이익에 이끌어가지 않고 환상에 이끌어간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그 책입니다. 이 사람은 월남전쟁 시대의 사람이니까 미어샤이머 교수는 이라크 전쟁 시대의 사람이고 다
미국의 이익이 맞지 않는 전쟁을 하였다라고 이제 비난했죠. 그런 사람을 현실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현실주의자답게 우리한테 아까 말한 인용한 국제정치는 비극이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만약 중국의 고도 성장이 정지되고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가능성이 없게 될 경우 중국이 이제 경제가 올라가다 쓰면은 뭐 아시아를 쳐다보겠어요. 자기 고가석자인데 미국은 아마도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대부분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요 몇 년 전에 주동미군을 철수시키지 말고 땅에선 뺀 다음에 바다에 가 있으라. 오프쇼 밸런스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바다로 빼라. 그렇다고 집으로 다 오진 말고.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독일은 소련이 점령하기에는 너무나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만큼 강한 나라가 되었다. 1. 2. 소련이 독일을 먹을 만큼 센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나와도 된다라는 그 논리를 펴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중국이 그렇게 되면 자기네도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의도를 품을 정도로 막강해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 지역으로부터 철수할 것이고 한국에 대한 안보 제공을 중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속적으로 위험한 이웃들 사이에 살아갈 것이며 왜?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의도를 갖지 못한 나라라도 우리보다 약한 나라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빠져주면 일본하고 한국 관계가 갑자기 정난화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일 관계는 미국 때문에 정난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매일 욕을 하고 죽일 놈들이라고 그러지만은 뭐 그래서 가서 주먹으로 팰 관계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한국은 지속적으로 위험한 이웃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며 맞죠? 일본, 중국이 있으니까 국가의 생존에 대해서 염려해야 될 것이다. 오히려 지금 중국 사람들이 그랬죠. 미군만 나가봐라. 직접 그렇게 했습니다. 미군만 나가봐라. 그 미군 나가면 안 된다는 걸 걔네들이 가르쳐주는 거죠.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경우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자기 편이니까 최근에는 그 미국 부통령에서 한국은 선한 힘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힘이 핵을 가지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핵무장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뭣도 모르고 좀 안 되는 사람이 미국이 우리 핵무장 결코 안 시켜요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겠어요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현실주의의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익, 전쟁을 열심히 잘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전쟁을 열심히 잘하는 건 오히려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왜? 전쟁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전쟁하려면 너무 막 가는 거야.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은 전쟁 빠져들어가는데 시간 더 걸려요. 따져보니까 이익이 넘나. 이상주의자들은 저놈들을 못된 놈들을 없앰으로써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윌슨 대통령이 1차 대전 가면서 뭡니까? 1차 대전을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양아치들한테 위협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라고 딱 멋있게 말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윌슨이한 아이디얼리즘, 윌슨의 이상주의가 미국으로 하여금 1차 대전에 싸우러 간 거야. 뭐 이익이 있다가 아니라 민족은 자결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미국의 이익이 무엇입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미국에 맞은 다음에 가긴 갔지만은 이제 뭐 엘리어트 코헨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미국은 이제 몽둥이를 들을 때가 되었다라는 책을 2017년에 썼습니다. 야, 저놈 지독한 현실주의자다라고 하면 틀린다라고 내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주장이 맨 밑에 그가 반드시 현실주의자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뭐냐면 빅스틱, 큰 몽둥이가 필요해. 말로 소프트하게 말하는 건 이제 끝이야. 말하는 건 가서 패야 돼. 이거 이제 김정은이가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인데 가서 패라고 쓴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저 사람이 요 주장만 가지고 저 사람은 현실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실주의가 뭔지를 잘못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은 이상주의자들이
오히려 미국에서 더 많이 했어요. 그 미국에 이제 애써서 구분하자면은 민주당이 조금 더 이상주의적이고 공화당이 현실적인데 미국의 대부분의 전쟁은 민주당이 시작을 합니다. 미국 전쟁, 공화당이 시작한 전쟁은 테러 전쟁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테러 전쟁 시대에 민주당 대통령이 있었으면은 아마 오바마가 그때 대통령이면 클린턴이 대통령이었으면은 부시가 아니라 그냥 더 빨리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 부시였거든. 테러 전쟁은 공화당이 한 거의 유일한 전쟁입니다. 나머지 모든 전쟁은 민주당 대통령이 개입을 한 거예요. 한국 전쟁도 민주당 대통령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주의, 이상주의를 구분할 때 무조건 그냥 전쟁을 하는 사람은 현실주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거 빅스틱이란 말은 루즈벨트 대통령, 테오도어 루즈벨트가 한 말입니다. 말은 소프트하게 하지만은 이제 그 벨벳, 그러니까 비단 주머니 속에 쇠로 된 몽둥이를 들고 다녀야 돼.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의 뭐 외교 정책 이렇게 들어가서 만화 보면은 저보다 몽둥이 이만한 거 들고 루즈벨트가 있는 만화가 나와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Only the Dead. 죽은 자만이 평화를 향유할 수 있다. 이게 참 2019년에 나온 책인데 오하이오 대학에서 아주 나온 과학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전쟁하게 될 때 그때 다시 말할 건데 세상에 참 평화가 어려워. 그죠? 지금 뭐 대만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그렇고 한반도 그렇고 이게 언제 이렇게 평화가 올지. 브로멜러 교수 사진입니다. 미국 교수들 보면은 되게 심각해 보이죠? 교수. 되게 심각해 보이는데 아주 좋은 책 쓰고 뭐 강대국과 국제 체제 해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왔는데 뭐 상도 받은 책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은 평화가 되었다. 아까 우리 명희정 씨가 물어본 거. 전쟁을 하면 국가들이 막 힘이 세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거가 다 나쁜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마음에 드디어 착한 천사가 악한 정사를 이겼대. 그래서 전쟁이 확 줄어들었다. 맞아요. 전쟁의 숫자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전 세계 전쟁의 숫자가 줄어들고 죽는 사람도 줄어들었는데 이 교수가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스티븐 핑커라는 사람입니다. 스티븐 핑커라는 사람이 주장을 웃기는 소리네 하고서 거꾸로 엎어친 책이 이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죽은 자만이 이 사람은 뭐냐면은 세상에 나라가 많아요. 나라가 많으니까 관계도 많잖아. 이 관계의 비율에 의해서 보니까 국제관계가 두 나라면 관계가 하나지. 세 나라면 하나, 둘, 세 개가 되지. 네 나라면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해갖고 N-1 해가지고 그 관계의 숫자가 나와요. 관계의 숫자에 비해서 전쟁 수가 확 줄었다 이거야. 핑크가 주장한 거는. 이 사람은 그렇게 계산하면 어떡하니? 한국은 원래 페루랑 전쟁할 가능성이 원래부터 0이야. 한국은. 그러니까 국제관계의 개수를 낮춰가지고 전쟁이 조금 났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전쟁할 놈들이 전쟁을 안 하느냐를 봐야 돼. 그거 보니까 전쟁의 빈도가 안 줄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 세상에 100나라가 있을 때 한국이 전쟁해야 될 나라가 두 나라고 나머지 98은 전쟁을 안 해. 근데 지금 200나라가 됐으니까 두 나라랑 전쟁하고 198개랑은 안 해. 근데 나라가 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들지 않았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됐다, 그지? 라이벌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하는 겁니다. 라이벌 관계. 한국하고 일본은 라이벌이에요. 한국하고 중국은 지금은 라이벌입니다. 세종시대 때는 아니지. 우리가 꿇었으니까. 라이벌 관계에 있는 나라들끼리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통계를 다시 분석해 보니까 하나도 줄어든 것이 없네라고 이제 한 겁니다. 스티븐 핑커 책도 나중에 한번 보죠, 우리가. 이 사람은 이제 영국의 교수 마가레트 맥밀런이라는 이 사람은 뭐 역사학자 대단한 사람인데 이거는 내 그 사람의 책을 읽고서 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인간들은 전쟁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이 사람 얘기로는
전쟁에는 미저리와 글로리가 공존하고 있다. 전쟁 속에 글로리가 있는 거야. 영광. 그러니까 우리도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에게들은 기분이 좋아지잖아. 솔직히. 그 못된 놈들 전쟁 밥 먹듯이 하다니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글로리가 있는 거야. 글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그러니까 이제 양심적인 거죠. 난 저 사람 뭐 워낙 유명한 여교수인데 은퇴를 했더라고요. 1943년생이야, 맞아. 근데 이제 43년생인데도 바로 작년인가 책을 또 냈어요. How Conflict Shaped Us. 요거가 답이야. 전쟁 때문에 강대국이 생겼어요가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아직 번역은 안 나왔는데 아주 재미있는 책이에요. 나는 학자가 이렇게 책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안 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여줬죠. 데이비드 란데스 교수가 I prefer truth. 그러니까 good talk. 좋은 말을 하기는 싫다 이거야. 나는 진리를 얘기하고 싶다죠. 우리가 지금 진리를 얘기하는데 뭐 그따위 식으로 강의를 하냐. 전쟁이 뭐 괜찮다는 식으로 너는 얘기를 하는 거니? 괜찮다가 아니라 전쟁은 늘상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손자병법 1페이지가 그거 아니에요. 병자 국지 대사야. 불가 불찰야. 전쟁은 국가의 큰일이다. 그거를 제대로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전쟁을 제대로 고찰하고 국제정치를 올바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까 명희정 씨가 질문한 절대적인 답은 이 책에 있어요. 이거는 번역도 나왔어. 아이안 모리스라고. 나는 정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렇게 각주를 많이 다룰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이가 없이 각주를 많이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옛날에 폴 케네디 교수라든가 그 사람이 강대국의 비극 보면은 우리는 백날 따라가도 그 사람 읽는 책은 못 읽겠다 할 정도의 사람이 그러니까 밥 먹고 책만 보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이제 아이안 모리스라는 사람도 이 사람 책은 여러 권 번역이 나왔는데 인류학자예요, 인류학자. 그러니까 anthropology. 그런데 전쟁이라는 책을 쓰고 What is it good for? 전쟁은 무엇에 좋을까? 예. 나 이 책 보고서 참 거기 그냥 재미있는 논리예요. 당신이 석기 시대에 살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의 폭력으로 사망할 확률은 20%에 달한다. 우리가 석기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 나이까지 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길에 지나가다가 정말 남의 휘두른 당나귀 턱뼈에 맞아 죽을 확률이 20% 되고요. 당나귀 턱뼈를 휘두른 게 누구예요? 삼손이지. 고대에 그렇게 나라가 질서가 없었는데 국가들이 전쟁을 하면서 국가를 조직화하다 보니까 질서가 생겨서 인간들이 훨씬 안전하게 살게 되었다. 말 딱 되죠? By fighting wars, 전쟁을 함으로써 people have created larger, more organized, internally pacified societies. 전쟁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더 크고 더 조직되고 내적으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어느 나라랑 전쟁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되게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끼리니까. 우리 민족이 단합하는 거야. 그래서 크고 조직되고 그리고 내적으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게 되었다. That have reduced the risk that their members will die violently.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제대로 됐을 때 국가의 멤버는 폭력적으로 죽을 확률이 확 줄어들었다. 이게 이 사람의 명제입니다. War is the worst way to create larger, safer societies. 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전쟁은 가장 나쁜 방법 중에 하나예요. But is pretty much the only way humans have found. 그렇지만은 인간이 찾아낸 것 중에서는 가장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 외에 나라를 정말 이렇게 단단하게 잘 조직화되고 크고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면 다른 방법 갖고 와 보라고 쓴 겁니다. Over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larger, 크고
safer societies, 안전한 사회는 created by와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have made humanity richer, 인간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건 뭐 아니라고 말하기가 참 너무 그래요. 그죠? 내가 동경 이제 공항에서 서울 오는 비행기를 타고 앉아 있는데 비행기가 안 떠. 안 뜨는 이유가 방송에 나왔는데 짐을 똑바로 쓰지 않아서 균형이 좀 틀렸대. 짐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균형을 맞춘 다음에 뜨겠다고. 그게 보잉 747이었습니다. 근데 내 옆에 독일 사람이 앉아 있었어. 그냥 가도 되는데 그러더라고, 얘가. 그냥 가도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야, 그래도 안전을 여기서 해소하고 떠나는 게 더 나아 그랬지.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고 그러면서 이 비행기는 가다가 이렇게도 간대. 이렇게도, 그러니까 뒤집어 갈 수 있는 비행기야. 근데 뭐 무슨 짐 균형까지 따지냐 이거야. 뒤집어 가냐? 그랬더니 이게 군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된대요. 군용 비행기들은 빨리 이렇게 돌 수 있어야 돼, 회전을. 빨리 돌려면은 빨리 돌아야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뒤집어야 돼. 그게 뒤집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야, 대단하다라고, 전쟁이 기능을 한 거예요. 전쟁하려고 만든 비행기인데, 우리가 타고 아는 사람은 그냥 떠도 되는데, 근데 이제 안전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비행기는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절대로 안 뜹니다. 이 책이 2015년, 요 나온 지 한 몇 년 안 돼요. 석기 시대 때는 맞아 죽을 확률이 20%였는데 2015년 현재 그 확률은 1%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놀랍게도 지난 1만 년간의 잔혹한 전쟁이 이루어낸 결실이다.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프로블레메이션이라고 그래요. 공부하면서 문제를 만드는 거야.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또 연구할 주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프로블레메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야, 이제. 공부하면서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런 어썸션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떠오르는 거야. 전쟁을 함으로써 국가들이 오히려 더 괜찮아진 거 아니야? 더 강해진 거 아니야? 딱 이제 이 책 안 읽었잖아, 그지? 내가 그 말하고 혼참 이제 내 앞에서 막 석사 논문을 써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 했는데 교수님이 집에 가서 말이야 이거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다 써 있어. 내가 열심히 한 얘기가. 근데 그게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이 세계적인 석학이 생각하는 거를 보기 전에 나도 생각했다가 되니까. 그죠? 아주 대단해요. 1956년에 나온 루이스 코저 갈등은 기능한답니다. 갈등이 많은 사회가 더 단단한 사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갈등을 할 때 사람들이 긴장하고, 이제 긴장이 풀리기 전에 뭐 잘 모이고, 일도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사회적 갈등의, 그러니까 플러스적인 측면에 관한 그 얘기죠. 이런 것들도 있고, 히틀러. 이 사람은 완전한 양아치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처칠은 완전히 훌륭한 인간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나폴레옹은 또 훌륭하대. 근데 셋은 전부 사실은 전쟁 광은 아니더라도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반감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죽일 놈, 하나는 영웅, 또 하나도 영웅이고, 침략 전쟁을 그냥 밥 먹듯이 한 나폴레옹. 다 호전적 인간들입니다. 호전적. 이 히틀러에 대해서는 그 말하면 큰일 나는데 괜찮은 일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하고 똑같은 놈이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A.J.P. 테일러라는 영국의 역사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2차 대전 전쟁사라는 책도 쓰고 책 많이 쓴 사람이에요. A.J.P. 테일러.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보통 정치가랑 같은 수준이었다라고 썼다가 작살이 났어요. 작살이 났습니다. 다 비슷하다고 보는 게 낫죠. 다 비슷해. 레이건 대통령 다 비슷합니다. 이 친구도 지금 힘이 좀 없어서 똑같아. 그러니까 대만에서 전쟁 나면 싸우겠다는 소리를 쉬지 않고 하고 정말이냐 이렇게 정말이라고 그러고. 스탈린도 세기의 악마로 치고 오사마 빈라덴도 악마로 치지만은 테러리스트로 치고 파워 폴리틱스의 세계에서 저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를 따질 겨를이 별로 없다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도덕을 별로 안 따져요. 내가 그때 그 어린아이 물에서 이제 엎어져 죽은 거, 그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이 물론 이제 그 잘못된 사진이라는 것도 나중에 밝혀냈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도덕적 반응에 의한 외교 정책은 실패다라고 얘기했죠. 현대 국제 정치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덕이 없나요? 도덕이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넓혀 나가는데 기독교적인 그 뭐가 있어요. 세계를 기독교화 시켜야 되겠어. 왜냐하면 그래야 평화로워질 테니까. 뭐 이런 거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인 외교 정책은 그래도 미국 겁니다. 정난한 힘의 정책이 아니에요. 도덕이 그래도 들어가 있는 거는 미국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리버럴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들은 평화를 유지할 수 없나요? 이런 그 애들이 질문하는데 우리들은 외국에 대해서 도덕적일까? 우리가 외국 사람들한테 대해서 그렇게 도덕적이에요? 긴장이 발생했을 때 평화 때 배고프면 쌀 줍니다. 전쟁 날 때 쌀 줘요? 전쟁이 한번 시작되면 안 줍니다. 일본에서 발발한 참사는 우리나라 그 지진, 태풍, 아니 태풍이 일본으로 꺾어지는 순간 방송국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 그죠? 가다가 글로 꺾어지면 대서특필이야. 일본 놈들 다 죽으라고서. 근데 그거는 우리가 국제정치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쓰나미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 10만 명이 죽었는데 그거보다 지하철 사고로 죽은 500명이 더 불쌍하다고 대답하는 것이 국제정치적인 관점입니다. 그때 내 이화에 대해서 그 쓰나미 난 해 다음에 3월 달에 학생들이 교수님 그러면 도덕은 없나요? 그래서 내가 그 예를 들어준 겁니다. 자네들 그 지난 겨울에 대구 지하철에서 500명 불타 죽은 거하고 둘 중에 그건 1, 2, 인도 쓰나미에서 크리스마스 무렵에 10만 명 죽은 거하고 어떤 게 더 슬퍼? 다 대구가 더 슬프대. 너는 도덕이 하나도 없네. 10만 명짜리가 500명보다 덜 슬프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 참 태풍이 일본으로 가면 기분 좋고 배가 빠져가지고 500명 죽었는데 한국 사람은 없어가 더 크게 납니다. 500명 몰살 해놓고 한국 사람은 없어는 더 크겠어. 그게 우리의 도덕이에요. 국제정치적인. 우리 권투 선수가 외국에 가서 KO 당하면 밥을 못 먹죠.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아주 힘들 때 내가 인생이 괴로울 때 공부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들리고 뭐 돈도 없고 그럴 때 우리나라 선수가 와서 죽었어. 김득구? 이름이 김득구 혹시 나이 이놈이 와서 미국에서 시합을 했는데 죽었네. 맞고 죽었어요. 그래서 뭐 심장을 젊은 사람이니까 심장을 기증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미국 어떤 여자가 너무 슬퍼서 그 심장 받지 못하겠다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어. 그때 되게 기분이 나쁜 거가 이게 내가 한국 사람이 미국까지 와서 그때 미국 선수는 아니었을까? 하여간 뭐 인종도 백인은 아닌데 얻어맞고 죽는 걸 보고 아주 분노가 우리 국제정치에서는 그런 정도입니다. 민족주의가 있는 거죠. 국가들의 평화는 국제평화는 국가들의 선의보다는 힘의 균형 또는 패권국, 힘의 불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다. 좀 너무 노골적이지만 할 수 없어요. 선의, 우리가 김정은의 선의의 평화를 의존하면은 마이클 하워드 교수 말대로 우리의 평화를 아무 때나 깰 수 있는 소나기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그래서 국제정치를 그래서 파워 폴리틱스라고 말한다. 내가 이 세계에 질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세면은 우리가 원하는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처럼 세면은 자기가 원하는 질서를 임포즈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갖다 끼워 맞추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는 팍스 브리타니카. 영국한테만 평화지. 영국적 평화지. 근데 전쟁은 일단 안 나거든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 사람의 길을 따르면 일단 평화롭게 사는 겁니다. 용돈도 얻어쓰고 로마한테. 로만 피스. 팍스 로마나. 이렇게 이제. 그래서 국제정치는 파워에 의해서 그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이거 이라크 전쟁할 때 나와서 유엔에서 절규하는 장면입니다. nothing.
justifies war. 지금 미국이 말이야 테러 당했다고 싸우러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것도 미국의 전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막 절규를 했습니다. 뭐 이 사람의 영어는 그렇게 뭐 탁월한 영어는 아니었어요. Nothing justifies war. 근데 전쟁하고서 미국이 전쟁을 3월 23일인가 시작했는데 3월 27일 날 이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라크가 화학 무기를 사용할 경우 프랑스는 연합군을 돕겠다. 미국 편에 서겠다. 아니, nothing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것도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랬는데 미국이 전쟁하러 간 지 3일 만에 이라크가 화학 무기를 사용하면은 아하, 너 화학 무기 팔아먹었구나. 프랑스가 팔아먹었죠. 그런데 아직 빚을 다 못 받았어. 근데 후세인이 날아가면 누가 돈을 줘? 그게 현실주의 국제정치입니다. 엄청나게 현실적이죠. 그는 왜 전쟁에 반대했나? 미국의 후세인 제거는 프랑스의 국가 이익에 배치되기 때문에 아주 넓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 국가 이익은 뭔데? 안보는 아니고 아마 돈이니까 돈. 그러면 왜 전쟁이 시작하는 미국을 지지하는 듯 말했을까? 더 이상 프랑스의 이익을 손상당하지 않기 위해. 아주 쉽죠. 여기서 반대했다가는 프랑스 이익 다 날아가 버려. 왜 미국의 공격을 막지 못했나? 프랑스가 말이죠. 미국이 이라크에 때리러 가는데 항공모함 갖다 놓고 절대로 못 때려. 나를 지나가. 나를 밟고 넘어가. 미국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거죠. Over my dead body. 내 시체를 넘어가. 라고 하면 그거는 미국이 죽어도 가서 맞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거 할 힘은 없었죠. 국제적 현실주의 되게 쉬워, 그치? 오케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탱크 안에 있는 전제제품이다. 프랑스에. 프랑스 놈이 좀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원래 천성적으로 프랑스는 러시아 친구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프랑스 있고 독일 있고 러시아 있어. 그래서 운명적으로 둘이 친구야. 독일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 그 밑에 깔린 게 있어요. 프랑스는 친러야. 체질적. 좌익적이 아니라 반미적인 성향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유럽의 왕인데, 근데 미국한테 다 뺏겼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미국을 특히 싫어하고, 영어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프랑스 가서 영어 쓰면 못 알아듣는 척 안 되잖아, 프랑스 사람들이. 근데 또 미국 아니었으면 프랑스 이제 독일한테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애증이 그냥 막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요번에 100페이지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합시다. 고맙습니다. 예.